마르코프 연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코프 연쇄는 주로 확률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선형대 수학에서도 이 마르코프 연쇄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전에서 배웠던 차분 방정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벡터란 용어와 확률 행렬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확률 행렬은 각각의 열 벡터가 확률 벡터로 주어지는 행렬을 확률 행렬이라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확률 벡터란 말은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확률 벡터는요, 구성 성분이 다 확률 값을 나타내는 행렬을 확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열 벡터들을 모두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벡터가 x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0.7, 0.2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각각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고 다 더한 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0.1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거 다 더해서 1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성분이 확률을 나타내면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실수값을 나타냈죠. 그래서 각각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고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이 벡터를 확률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열 벡터도 확률 벡터, 2열 벡터도 확률 벡터, 만약에 3x3라 가정할게요. 3열 벡터도 확률 벡터로 되어 있는, 즉 여기가 x1 벡터, x2 벡터, x3 벡터가 이 세 개가 모두 다 n개까지 확대해도 됩니다. 이 각각의 열 벡터 모두 다 확률 벡터로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을 우리는 확률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보다시피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이 3개면 행도 3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n 매트릭스까지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확률 행렬, 확률 벡터를 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르코프 연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요 확률 행렬을 필요놨었잖아요. 자, 그리고 요 x를 우리가 확률 벡터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률 벡터는 어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상태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률 행렬하고 확률 벡터를 계산해서 또 다른 확률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2에다 다시 확률 행렬을 곱해서 또 다른 확률 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xn-1 p를 계산한 것이 xn이 되는, 또는 xn에서 p를 계산한 것이 xn 플러스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이런 꼴을 만족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마르코프 연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르코프 연쇄를 잘 관찰해 보면 앞전에서 배웠던 이것이 차분 방정식 개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연쇄는 차분 방정식 앞전에서 배웠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 행렬 P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게 되는 확률 벡터들의 수열을 통틀어서 마르코프 연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응관계를 일반화시켜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분 방정식을 이용한 이 마르코프 연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앞에 1장 10절에서 배웠던 인구 이동과 관련된 행렬이 있었어요. 자, 그거랑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배웠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면은 교재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도시가 있고요. 도시 밖 교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뭘 나타내냐면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0.95고요. 도시에서 교외로 나가는 사람의 확률이 0.05. 그리고 교회에서 교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0.97이고 교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0.03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행렬을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이동 행렬 또는 이주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편의상 도시 인구가 R0, 교회 인구가 S0라고 가정했을 때 초기에 있던 인구 벡터는 도시를 위, 그냥 교회를 아래에다 쓴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규칙이 계속 일반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을 찾아야 되는데요. X0가 초기 해의 인구 벡터였고 한 해 이렇게 이동했을 때 X1이라 한다면 그걸 찾는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 행렬을 우리는 이동 행렬 또는 이주 행렬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0.95, 0.03, 0.05, 0.97은 각각 뭘 나타내냐면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 사람이 0.95란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교외로 가는 경우가 0.05,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경우가 0.97, 교회에서 도시로 가는 경우가 0.03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고 해마다 이런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확률 행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열벡터를 더해보세요. 1이 나오죠? 두 번째 열벡터를 더해보세요. 역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이 확률 벡터를 열벡터로 갖는 확률 행렬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계속 매년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에 인구가 60만 명이 도시에 40만 명이 교회에 산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만 명에 대한 그 어떤 인구의 그 이동 같은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초기 인구가 도시에는 60만 명, 교회는 40만 명이었을 때 한 해가 지나서 2015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한 해가 더 지나서 같은 분포상에서 2016년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소수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 4장 9절에 있는 많은 어떤 계산 문제들은 교재의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이 다 소수점을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재의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0만 명이 도시 그리고 40만 명이 교회에 있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해가 지난 후에 58만 2천 명, 도시에는 58만 2천 명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는 41만 8천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요거 다 더하면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이 도시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계산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확률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전부 다 100만으로 나눈 겁니다. 60만 명을 100만 분의 60만 명이니까 0.6이 되고 100만 명 중에 40만 명이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곱하니까 0.58이 0.418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인원수 100만을 하니까 58만 2천 명, 41만 8천 명이 각각 도시와 교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만큼 있던 인원이 2015년도에는 각각 이만큼 인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같은 행렬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일한 행렬을 이용해서 2016년도 인구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돼요. 똑같이 이걸 계산한 거죠. 0.582와 0.418을 여기다 놓고 똑같이 계산하고 행렬 계산하니까 2016년도 인구는 바로 여기다가 100만 명 곱하니까 56만 5천 명과 43만 5천 명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시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그 교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마르코프 연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주행렬을 이용해서 인구 분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한다면 10년 후, 100년 후 그 도시와 교회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투표하는 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X벡터는 D당에 투표하는 것, R당에 투표하는 것, L당에 투표하는 것을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같은 확률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D당에서 D당으로 from to로 되어 있잖아요. D당에서 D당을 다시 투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70%는 D당을 지지했던 사람의 70%는 다시 D당을 그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D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D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20%는 R당으로 바뀔 것이고 D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10%는 L당으로 바뀔 겁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R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R당을 지지할 확률은 0.8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당에서 D당으로 바뀔 확률은 0.1, 또 R당에서 L당으로 바뀔 확률은 0.1,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자, 이런 확률 행렬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초기 상태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상태 벡터가 각각 이렇게 0.5, 0.4, 0.05 다 합하면 1입니다. 이것도 확률 벡터가 돼요. 이때 선거 결과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 확률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그 다음번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교재 결과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초기 상태가 X0였고 한번 선거를 한 이후의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직접 다 계산한 거예요. 0.44, 0.445, 0.115예요. 이거 다 합하면 역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선거가 있었을 때 이걸 여기다 놓고 또 행렬 계산하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다 더하면 1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 보면 이 규칙대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어느 당이 유리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관건은 이런 거죠. 이런 확률 행렬을 정확하게 매번 적용될 수 있는 행렬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요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찾아냅니다. 이 데이터가 조금만 잘못돼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를 예측을 했는데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맞췄다, 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틀렸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런 매트릭스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거 문제에서도 마르코프 연쇄가 나타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확률 행렬과 초기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르코프 연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X0부터 시작해서 X1, X2, X3 쭉 가서 X15번까지 계속 이 벡터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도 연달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문적인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용하면 손쉽게 마르코프 연쇄를 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역시 체계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상태 벡터가 X0가 주어졌을 때 XR을 계산하니까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상태 벡터, 세 번째 상태 벡터를 계속 연달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번째까지 구해보다 보니까 잘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일정 횟수를 쭉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 상태 벡터 X가 특정 값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에 따라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0.3, 그냥 0.6, 0.1로 생각할 수 있고, 이 X15라는 벡터가 요 벡터를 Q라 놓는다면 이 벡터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르코프 연쇄를 다루다 보면은 이 확률 벡터가 일정한 상수 벡터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상수 벡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Q라는 벡터에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 벡터에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평형 벡터라고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정상 상태 벡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확률 행렬 P에 대해서 Q를 넣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는 벡터, 그런 벡터가 있다면 그 벡터를 우리는 정상 상태 벡터라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앞서 다뤘던 이 예문에서 얘가 정말로 정상 상태 벡터가 맞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 0.3, 0.6, 0.1을 앞서 했던 예제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요 행렬 예제 3번 0.5, 0.2, 0.3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오고 직접 다 계산하고 하나하나 다 계산하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Q 자기 자신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Q가 주어진 이 행렬, 확률 행렬에 대한 정상 상태 벡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르코프 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요, 정상 상태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것도 학교 시험에서도 곧잘 나오니까요,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뒤에 가서 우리가 곧 이 정상 상태 벡터를 찾는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벡터는 인구 이동 행렬 앞에서 다뤘던 그거의 정상 상태 벡터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 상태 벡터가 된다면 이 확률 벡터가 뭘 뜻할까요? 이거는요, 앞서 했던 그 확률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인구 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도시 인구는 이만큼으로 37만 5천 명으로, 그리고 교외 인구는 62만 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걸 다 더하면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상 상태의 벡터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설계하거나 할 때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수가 예를 들어서 계속 증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소멸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개체수가 1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 개체수가 계속 보존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할 때, 생물학적인 문제, 생태학 같은 데서 연구할 때도 이 마르코프 연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벡터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너무 극소수면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할 때, 아니면은 천연기념물로 뭐 보호를 한다든가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상 상태 벡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했던 인구 이동 행렬에 대해서, 이주 행렬에 대해서 직접 다 계산하니까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 또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자꾸 이동할 때 결국은 도시 인구는 이만큼, 그리고 교회 인구는 이만큼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은 그렇다면 정상 상태의 벡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상 상태의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상 상태의 벡터의 정의가 확률 행렬이 주어졌을 때 PQ 이퀄 Q가 되는 그 Q가 정상 상태 벡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정의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Q 이퀄 Q를 만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 P는 확률 행렬이고 Q는 확률 벡터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Q가 되고 여기 이제 I는 항대 행렬, 단위행렬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변을 좌변을 이해하나 해볼까요? 그럼 PQ 마이너스 IQ 이퀄 0행렬이 될 것이고,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분배 법칙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Q를 오른쪽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P 마이너스 I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Q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Q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우변형이들은 이런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이것의 해가 곧 상태 벡터를 나타냅니다. P의 상태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잘 알다시피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제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그렇게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I와 영행렬을 확대를 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행렬이고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P-I라는 얘기는 주대각선에서 1을 빼는 거잖아요. 0.6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4, 0.7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3, 여기는 0.4 그대로 있고 0.3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P-I라는 행렬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0.4, 0.3, 그리고 0.4, 마이너스 0.3이고요. 여기는 00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다루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행렬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체가 되는 행렬을 만들 건데요. 전부 다 10배를 하겠습니다. 1행에다 10배, 두 번째에다 10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3, 여기 그냥 0이죠. 여기다 어떤 걸 곱해도 0입니다. 4, 마이너스 3,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본행렬산 또 적용해 볼까요? 마이너스 4, 3, 0. 자, 여기다가 1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가 0,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얘는 확대행렬이잖아요. 그래서 대항의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이 Q의 성분을 우리가 Q1, Q2라 넣어 볼게요. 4Q1 플러스 3Q2가 됐죠. 행렬을 한 거예요.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제 이 식으로부터 넘기면 4Q1은 이퀄 3Q2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Q1은 4분의 3 Q2가 되니까 두 번째 요 성분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분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Q1, Q2를 정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Q2를 편의상 4배 Q2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4배 Q2 하면 약분하면 여기가 4배 Q2 대신에 4배 요걸 값을 집어넣더라 봐요. Q2 프라임이라 놓읍시다. 편의상 Q2 프라임을 넣어버리면 4 약분되니까 3Q2 프라임이 됩니다. 편의상 Q2 프라임을 묶어내면 3,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근데 Q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얘는 이 상태 벡터도 확률 벡터여야 되거든요. 확률 벡터여야 돼요. 확률 벡터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얘가 확률을 나타내야 돼요. 각각의 열 벡터가 확률을 나타내야 되고 열 벡터의 성분을 합하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Q2 2'이라 볼게요. 편의상 이제 2'이라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두 개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전체를 7로 나눠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비례한다는 얘기에 불과하니까요.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확률이거든요. 왜냐하면 1보다 작죠? 그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고 있고 얘가 확률 벡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상 상태의 확률 벡터 다루기 좋게 Q2'을 1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Q2' 1로 본다면 정상 상태의 벡터를 표시해 본 결과 7분의 3과 7분의 4로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확률 행렬이 주어졌을 때 정상 상태 벡터를 구하시오. 즉 다시 말해서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서 쭉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정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는 다른 말로 고정점, 픽스드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이 다음 단원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의 벡터를 구해보니까 7분의 3, 7분의 4라는 확률 벡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또 하나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정칙이라는 용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확률 행렬 P의 거듭 제곱, P의 1승, P의 2승, P의 3승 이런 거듭 제곱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거듭 제곱을 계산했을 때 구성 성분이 다 양수로만 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확률 행렬을 우리는 정칙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칙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용어를 하나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상태 벡터 XK의 성분을 Q의 성분들로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XK는 Q에 수렴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가까워질 때 이제 수렴한다라고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같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P가 정칙 확률 행렬이면 P는 유일한 정상 상태 벡터를 갖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다시피 정칙 확률이라는 조건이 있다면은 항상 이와 같이 정상 상태의 벡터를 갖고 있고 그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증명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0가 임의의 상태 벡터였고 이와 같은 마르코프 체인이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의 수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바로 이 상태 벡터는 정상 상태 벡터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Q는 초기 벡터에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가다 보면 일정한 상수 벡터에 가까워지는데 이와 같은 정상 상태 벡터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 없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문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제 2번에서 선거 결과가 마르코프 연쇄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여러 선거가 지난 후에 몇 퍼센트 유권자가 R당에 투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예제 2번 행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에서 나왔던 행렬은 이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확률 행렬이 0.7, 0.1, 0.3, 0.2, 0.8, 0.3, 0.1, 0.1, 0.4였어요. 자, 앞서 각 당에 투표하는 확률 행렬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여러 선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선거가 계속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유권자 중에서 R당에 투표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예제 2번을 풀 때요. 자, 예제 2번을 풀 때, 자, 한 번 선거가 끝난 후에, 두 번 선거가 끝난 후에 각각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R당에 투표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열벡터죠. 그 두 번째 열벡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행렬,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행렬 이렇게 계산됐는데 바로 이런 데이터 값들을 보고서 얼만큼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각각 앞에서 다뤘던 용어가 D당, R당, L당이잖아요. 그러니까 R당에 투표하는 것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지날 때마다 R당에 투표하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R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D당이죠. D당의 지지율은 가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시행 끝에 이게 어디에 가까워질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아까 예제 3번 같은 문제를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로부터 이 K가 계속 커질 때마다 우리는 정책 행렬이라면은 그러면 일정한 상수 벡터에 가까워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정상 상태 벡터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Q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Q를 찾는 방법은 아까 여기서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상 상태 벡터를 바로 찾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I 이런 행렬을 계산해 보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Q거든요. 그 Q를 찾아내면은 바로 그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선거가 지난 후에 몇 %의 유권자가 R당에 투표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고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거의 확률을 찾으면 돼요. 그걸 다 계산하면 이제 요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백분율로 얘기하면 54%의 유권자가 R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태 벡터를 찾는 과정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가 0, 0, 0가 되고요. P에서 2를 빼는 거잖아요. 0.7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3, 0.8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2, 0.4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6이 됐고요.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0.1, 0.3, 0.3, 0.2, 0.1, 0.1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계산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에다가도 10배, 두 번째에다가도 10배 이런 식으로 각각의 10배씩을 해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도록 하죠. 마이너스 3, 1, 여기는 3이고요. 오른쪽 0이니까 하나만 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 그리고 3, 0이고요. 그 다음에 1, 1, 그리고 마이너스 6, 0이었었습니다. 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죠. 1행과 3행을 자리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2, 3, 0이고요. 마이너스 3, 1, 3, 0입니다. 역시 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합니다. 자,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다 더하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요. 1억 12, 15가 되는군요. 0이고요. 3배에서 더합니다. 3배에서 더해요.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 0입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0이 나오는군요. 1, 1, 마이너스 6, 0이고요. 여기는 맨 밑에는 0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0, 마이너스 4, 15,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얘를 보고 대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도록 하지요. 행렬 계산합니다. Q1, Q2, Q3를 쓸게요. 똑같이 Q1, Q2, 마이너스 6Q3 이퀄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Q2 그리고 플러스 15Q3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맨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죠. 맨 밑에 있는 방정식을 살펴보니까 4배 Q2는 이퀄
15Q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Q라는 상태 벡터를 찾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Q1, Q2, Q3입니다. 자, Q3를 뭐라 놓을 것이냐면은, 자, 이제 우리 다음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4배 Q2'이라 놔보겠습니다. 4배 Q2'이라 놓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4배 Q2라 놔도 돼요. 뭐 프라임 안 써도 되겠죠. 여기를 4배 Q2라 놔버리면은, 자, 그러면 Q2는 4약분되니까, 이렇게 쓰면 모순이 생기겠군요. Q2'이라 놓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4배 Q2'이라 놓으면은 4약분되니까 Q2는 15Q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다 이제 다시 대입해서 Q1을 찾도록 하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Q1은 마이너스 Q2 플러스 6Q3입니다. 자, 마이너스 Q2니까 이게 마이너스 Q2니까 마이너스 15Q2'. 그 다음에 Q3의 6배예요. 4, 6, 24. Q2'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15를 빼는 거니까 9가 되는군요. Q2'. 9Q2'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Q2'을 묶어내면은 9, 15, 4가 되는데요. 이게 확률 벡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다 더해요. 수를 다 더하면은, 자, 요거 더하면 19에다가 9를 더하니까 28이 되는군요. 그래서 얘네들은 Q2'이라 쓸게요. 그래서 얘는 28이죠. 그러니까 28분의 9, 28분의 15, 28분의 4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상태 벡터 Q예요. 그걸 이제 소수점으로 계산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에요. 소수점을 계산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올림한 거예요. 반올림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앞에 예제 3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상태 벡터를 찾아갔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접 이 Q를 구하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 그 선거를 끝까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예측할 때 이런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르코프 연쇄하고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요. 확률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형대 수학에서 이 마르코프 연쇄를 설명했던 것은 바로 차분 방정식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